저는 김남호라고 하고요. 지금은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유니버시티 플로리다라는 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게 저한테 큰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피로 파괴 해석의 이해와 실무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제 기계 구조물에 보면 대부분 이제 설계를 하고 또 이제 그 기계를 운용하면 실제로 기계가 어떤 그 항복 강도나 아니면 그 이제 응력적인 측면에서 부서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70%에서 80% 정도가 다 피로 파괴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피로 파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일반적인 그 스태틱 어널리시스, 정적 해석이나 이런 동적 해석은 이제 해석 툴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모델을 만드시고 해석을 하시고 결과를 보시면 대충 결과를 판단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피로 해석은 이제 그 이론이 발전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그 메커니즘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해석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컨투어 플롯이나 이런 결과를 수치적인 결과를 보고 이 부재가 안전하다 불안전하다고 판단을 내리실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딜레마인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모든 걸 다 해줘서 사용자가 딱 결과만 보고 괜찮다 안 괜찮다를 판단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할 수준까지는 아직 기술이 많이 못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이제 필요 해석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잘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참 이렇게 앞에 서서 필요 해석하면서 이게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쩌면 제가 좀 안 된다는 걸 더 많이 말씀드릴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대충 이제 첫 번째 목차인데요. 이제 피로 해석의 역사, 그리고 물리적인 현상,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로 해석 예측법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또 확률적 모델링, 그리고 피로 설계 방법론 정도를 하고 이제 제가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인데요.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군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이제 피로해서 역사를 한번 보죠. 어떤지.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이제 가장 큰 발전 중에 하나가 이 운송수단의 발전이에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제 먼 곳을 못 움직여 다녔는데 이제 산업혁명이 나고 이제 그 기관차가 생김으로써 이제 그런 운송의 참 편리성이 많아졌는데 1842년에 이제 프랑스 파리 근처죠. 페리스 근처에 이제 왕이 이제 그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이제 많은 고관 대작들이 가서 파티를 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마차를 타고 왔겠죠. 근데 이제는 이제 세월이 좋아져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오다가 엔진에 관련된 이제 축이 부러졌어요. 여기 지금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축이 부러져서 불행하게도 약 한 60명 정도가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이제 1842년이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영국에 이제 랭킨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의 리포트가 이제 이런 거였어요. 여기에 이제 그 균열이 난 부서진 부분에 응력 집중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단면이 변하는데 그 부분에 충분한 이제 필렛 반경이 없었다. 이제 그런 결과가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말인데 반복 하중에 의한 균열이 생겨서 그다음에 그 균열이 증가했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리포트에서. 근데 참 불행하게도 정확하게 봤는데 참 불행하게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십몇 년이 흘렸죠. 십몇 년이 흘러간 다음에 그런 사고가 비슷한 사고가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웰러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부분을 내가 그러면 실험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웰러 실험기를 만들어서 이제 탄성 한계 이하의 반복 응력에서도 재료가 파단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실제로 파단을 일으키는 것은 응력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응력의 진폭이다. 그 응력의 진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은 하지만 어떤 수준의 반복 응력 진폭 하에서는 균열이 더 이상 생기지 않더라. 그런 이제 피로 한계 응력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처음 발견했고, 이 사람이 이제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그래프가 웰러 커브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의 이제 SN 그래프, SN 선도라고 하는 그런 그래프를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186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굿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지금 웰러의
경우에는 이제 하중 진폭만을 고려했는데 이 군만이라는 사람은 그 평균 응력도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컨트리뷰션을 한다,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응력의 효과를 이 사람이 실험적으로 고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험프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럼 왜 그런 균열이 생기고 왜 그런 이제 파괴가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실제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정체상에 이제 그 크리스탈상에 슬림 면이 초기에 생겼다가 그 슬림 면들이 점점 쌓여서 균열을 형성한다. 그런 것을 이제 직접 실험적으로 이제 보여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왜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왜 이제 파단이 이렇게 하는지 그런 현상을 알기 시작한 것이 이제 1900년대입니다. 그리프는 이제 표면 처리, 균열이 표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표면 처리 효과가 가장 크다. 그런 것을 이야기했고 45년에 이제 마이너가 이제 피로 누적 피로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처음으로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슨이 이제 열 응력, 이제 thermal stress에 의한 피로 파괴 현상을 보였고 이제 63년, 그죠? 63년 정도 들어오면 이제 폴 페리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럼 균열이 생겨서 균열이 증가하는데 그 균열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응력 확대 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균열 성장에 그로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이제 나온 것이 1963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피로 파괴 현상이 왜 일어나고 그것이 왜 파단에 이르게 되는지 하는 그런 물리적인 메커니즘이 대충 이제 셋업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모두 다 이제 응력이었죠.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보고 스트레스가 얼마냐, 스트레스 진폭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피터슨이 63년도에 스트레스보다는 스트레인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변형률과 관계된 변형률 수명 관계식을 처음 만들고 이러한 관계식이 low cycle fatigue, 저수명 피로에서는 이 관계식이 더 정확하다. 이제 그런 결과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엔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실험은 이제 하중 진폭이 균일한 하중 진폭을 주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실제 하중들은 이제 유니폼 하중이 아니죠. 그죠? 하중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가변 하중인 경우에 그럼 내가 피로 해소를 할 때 어떻게 그 가변 하중을 고려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연구를 조금 했었고요. 정리를 해보면 1850년부터 1950년대까지는 기본적인 이제 그 피로 현상, 물리적인 현상을 찾아내는데 저희들 한 100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100년을 보내고 60년대부터는 지금 이제 현재까지 약 50년 동안은 이제 그 이론이 더 이상 발전한다기보다도 이제 그 개발된 이론을 좀 복잡한 공학 구조물에 직접 풀어보는 문제. 그리고 이제 현재는 유한요수법이 엔지니어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유한요수법과 어떻게 연결을 해서 풀 수 있을까? 그죠? 유한요수법 자체도 어차피 응력을 계산하고 변형률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잘 이제 연계가 아주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유한요수법과 연계가 발전되었고 많은 경우에 이제 다이나믹 하중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멀티바디 다이나믹스와 지금 이제 통합하고 인테그레이션 된 것들이 지금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주 액티비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실제로 이제 피로 해석한 결과와 그리고 이제 또 실제 이제 실험적으로 관측된 현상들을 비교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그런 역사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그러면 실제로 피로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어떤 메커니즘이 이제 균열을 일으키는지 그런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이게 이제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크기축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성은 옹스트롬이라고 그러죠. 옹스트롬 크기부터 10의 2성은 이제 100m 정도 되죠. 이제 SI 유닛을 쓰시면 이런 큰 이제 아주 넓은 이제 스케일 단위가 있는데 저희들 보면 이제 분자라고 이야기하면 한 10의 마이너스 10성 정도 되죠. 그죠? 옹스트롬 레벨이고 우리가 큰 구조물 그러면 한 50mm로는 100mm 정도 되는 그런 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큰 스케일에 걸쳐서 실제로 이제 피로 파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죠?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분자 단위에서 이제 그 디슬로케이션이라고 하죠. 디슬로케이션 전이라고 하는데 그 분자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그 랜덤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홀도 있고 비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중에 의해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런 현상들을 이제 디슬로케이션 또는 전이라고 하고요. 그런 전이들이 점점 모여서 이제 그 크리스탈 레벨에서 보면 이제 이런 표면에 균열 모양의 흠집들이 생기죠. 그죠? 그런 레벨을 이제 결정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그보다 좀 더 키워가면 저희들이 이제 시편 단위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 시편 정도의 크기가 되고
그 10편에서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구조물 설계나 구조물 해석에 사용하죠. 그래서 물리적인 현상을 보면 물리적인 현상은 마이크론보다 조금 작은 크기에서 저희들이 약 한 뭐 1 or 2 cm 정도 되는 크기까지 이제 물리적 현상을 이해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레벨에서 보기도 해요. 지금 이제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이제 멀티스케일 모델링이라 하는 연구들의 대부분은 이제 나노나 마이크로 크기의 이제 그동을 보는데 아직은 간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물리적인 현상과 저희들이 모델링 할 수 있는 현상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 한 마이크론 정도부터 한 센티미터 정도까지의 물리 현상을 저희들이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물리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제 무슨 모델을 만드는데 그 물리적인 현상을 구현하기 위한 모델을 만드는데 그 수학적인 모델이 한 이 정도 스케일이 되는 것 같아요. 10편 단위 실험을 하고 그 10편의 그동을 뭐 커브 피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는 것들은 이제 이 정도 크기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푸는 것들은 이제 이런 스케일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피로균열 현상의 이제 멀티 스케일 레벨인데 가장 힘든 것이 그건 같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죠?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좀 더 자세히 써보면 이제 주기적인 슬립이 생성되죠, 그죠? 크리스탈 서피스에 이제 슬립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 슬립면들이 점점 축적이 되어서 축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균열 결정 핵이라 그러고 이제 영어로는 뉴클리에이션이라 그러죠. 그런 균열 결정 핵들이 점점 모여서 이제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표면에 구조물의 표면에 미소균열이 생겨요. 그럼 그 미소균열이 계속 증가하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성장해서 이제 피로 파괴라는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슬립면이 생길 때부터, 그죠? 디슬로케이션이 생긴 시점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소균열이 생기는 부분까지를 우리는 이제 표현하기를 균열이 생겼다 또는 균열 초기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균열 초기화고 그 생긴 균열이 이제 점점 더 구조물 내부로 파고들어서 성장을 하면 그러면 균열이 성장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론도 그렇고 물리적인 모델을 현상을 설명하는 부분도 그렇고 균열 초기화냐 아니면 균열 성장이냐. 당신이 그럼 균열 초기화를 모델링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균열이 성장하는 것을 모델링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제 나눠져 있고요. 균열이 생기는 과정에는 응력 집중 계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균열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 각 국부적인 부분에 응력 집중이 얼마만큼 생기면 균열이 더 빨리 진전한다, 더 빨리 이제 커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응력 집중 계수가 결정을 하고 균열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이제 응력 확대 계수라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응력 확대 계수가 이제 파괴 인상까지 성장을 하면 이제 구조물이 파괴가 돼서 부러진다. 이제 그렇게들 이제 다들 모델링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엔지니어들이 해석을 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균열이 성장하고 이제 파단이 이른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다 학회에서 인정이 되고 사람들이 이 과정을 따라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자세히 보죠. 뭐 어차피 균열이 왜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표면이고요. 이제 하중을 인장 하중이나 압축 하중을 주죠. 그러면 이제 단축이니까 이제 최대 전단 응력은 45도로 생기죠. 그죠? 최대 전단 응력은 45도로 생기는데 만약 그 45도와 같은 정도의 각도에서 어떤 그 분자 간의 배열에서 어떤 흠이 있다거나 디슬로케이션이 있으면 그 부분을 따라서 슬립이 일어나요. 인장에 따라서. 그 부분의 분자 간의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서로 전단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슬립을 했습니다. 45도, 보통 45도 근처예요. 표면에서는. 그 다음에 다시 압축을 가하면 이제 이 부분은 그 공간이 메꿔져서 괜찮은데 그 다음 부분에 또 공간이 있으면 또 그 공간을 또 반대 방향으로 메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것들이 이제 축적이 돼서 이렇게 큰 부분으로 튀어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큰 부분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면에서 생기는 균열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스코프로 보시면 이제 그런 표면에 생기는 그런 균열들이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점점점 이제 사이클이 반복 횟수가 높아질수록 이런 균열들이 생깁니다. 주로 이런 균열들은 그 최대 전단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각도가 대부분 45도 각도예요. 균열 생성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균열 생성은 45도 각도로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정확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균열들이 모여서 이제 작은 균열이 되는데요.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표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각각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 크리스탈이나 아니면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소균열이 생기면, 미소균열은 이제 45도로 들어가죠. 그죠? 표면에서 45도 들어갑니다. 45도 들어가는데, 항상 45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45도에 가까운 방향으로 항상 균열이 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균열 끝단에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소성 영역이에요. 이제 영역이 집중이 되니까 그 부분에는 이제 소성 영역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소성 영역이 이 크리스탈이나 그레인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균열 진전에 이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균열이 점점 더 커지면 균열이 점점 더 커지죠. 그죠? 점점 더 커지면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 대충 이제 45도 각도, 정확하게 45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45도에 가까운 각도로 이제 균열들이 초기에는 커지는데 이제 더 커지면 가시균열 수준이 되면 균열이 성장하기로는 전단으로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근데 그것들이 전단을 반복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수평하게 균열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중이 이제 인장 압축이 이 방향으로 주어지면 그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균열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균열 생성 단계에서는 이제 표면에서 45도로 성장하고 그다음에 균열 성장 단계에서는 수평으로 성장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균열은 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표면에서 시작합니다. 균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찾고 싶으시면 표면을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이 부분에 컨택이 있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 균열이 표면에서 성장해서 이제 45도로 미소균열로 성장하다가 그다음 수평하게 이제 가시균열로 성장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파단에 이르게 됩니다. 긴 균열이죠. 긴 균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균열 끝단입니다. 균열이 이제 커서 균열 끝단이에요. 이 정도 오면 그럼 이제 그 플라스틱 존이라고 하는 소성 영역이 점점 커지죠. 이제 균열이 커짐에 따라서 소성 영역이 점점 커지는데 미소균열일 때는 플라스틱 존이 이 크리스탈 내부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커지면 이제 소성 영역이 크리스탈 여러 개를 포함하죠. 그럼 이때부터는 그 크리스탈의 스트럭처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크리스탈이 어느 방향으로 가 있다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이 균열 끝단에 응력 집중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균열이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 그래프가 아주 유명한 그래프인데요. 균열 성장 이제 수직축이 균열 성장률입니다. 균열 크기가 아니고 균열이 얼만큼 빨리 성장하느냐 하는 그 레이트를 나타내는 것이고 수평축이 이제 응력 확대 계수라고 하는 그 값을 나타냅니다. 응력 확대 계수를 균열 크기와 응력의 수준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응력이 클수록 응력 확대 계수가 크고 균열이 커질수록 응력 확대 계수가 커집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가 로그 스케일이죠. 로그 스케일입니다.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그래서 균열이 작은 경우를 우리가 1단계 균열이라고 그러는데 균열이 생성되고 미소균열 단계에서 1단계라고 그러는데 이 단계에서는 균열 성장률을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8승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균열이 천천히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2단계에 들어오면 균열 성장이 이제 점점점 증가하죠. 그죠? 점점 증가하죠. 이 부분에 2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긴 균열이 성장하는 부분을 이제 2단계라고 합니다. 3단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단계는 균열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3단계 들었으면 이제 구조물은 문제가 있고 이제 곧 이미 파단이 일어났거나 곧 파단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설계는 대부분 1단계에서 끝을 내거나 아니면 2단계에서 끝을 냅니다. 3단계로 가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이제 내 설계의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1단계에서 설계를 할 때는 1단계에 해당하는 모델을 쓰셔야 되고 내 설계 목표가 2단계까지 허용하는 설계 목표면 2단계까지도 허용하는 그런 모델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이 균열 성장이 대부분 균열 초기화에 대부분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마우스를 찾고 있는데 마우스가 안 되는군요. 실제로 실험하시는 걸 보면 균열이 없을 때 대부분 시간을 다 보내요. 그러다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기 보시면 약 한 45도 처음에 균열이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항상 수평하진 않죠. 일반적으로 수평하지는 않은데 대충 이제 이 수평한 방향을 따라서 균열이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물리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그럼 우리가 피로 파괴, 피로 수명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예측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이제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이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응력 수명법, 그러니까 응력과 피로 수명과의 관계식을 가지는 응력 수명 방법이 있고 변형률 수명법, 그러니까 변형률 스트레인이죠. 스트레인과 수명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균열 성장 예측법, 그러니까 균열이 어떻게 빨리 성장하고 그 균열이 어떻게 성장할 건지를 예측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설계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안 좋은 것이 어떤 방법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방법은 이런 경우에 쓰시는 것이 타당하고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경우에 쓰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방법의 용도와 제한 그런 가정 조건들을 잘 아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응용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력 수명 방법이요. SN 메소드로 하는데 이 S는 이제 스트레스를 나타내고 이 N은 이제 주로 수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SN 커브라 그러기도 하고 SN 수명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이제 응력 수명법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보통 구조 해석을 하려면 이제 재료 물성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선 재료 물성치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내가 이 크기의 하중을 계속해서 가하면 반복해서 가하면 얼마나 내 구조물이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을 계산해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SN법입니다. 실험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모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어링이 양쪽을 지지합니다. 베어링을 지지하고 이제 양쪽에서 하중을 강해요. 주로 이제 스프링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웨이트를 달아놓으면 이제 무게를 달아놓으면 이제 하중이 가지죠. 여러분들이 미케닉스를 배우셨으면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그 4점 굽힘 시험이죠. 그죠? 4포인트 밴딩 테스트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요 사이는 퓨어 밴딩 컨디션입니다. 밴딩 모멘트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컨스탄트 퓨어 밴딩 컨디션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단면이 가장 작은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이제 파단이 일어납니다. 이제 모터를 돌리면 이제 이 시편이 돌아가죠. 우선 시편은 기본적인 크기가 이제 0.25인치짜리 아주 가는 시편이고요. 그럼 표면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 효과의 특이성을 줄이기 위해서 표면을 아주 굉장히 정밀 연마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퓨어 밴딩이기 때문에 그 중심부를 보시면 중심부에 이제 응력이 이제 선형으로 변하죠. 윗부분은 압축이 걸리고 밑에 부분은 이제 인장이 걸립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계속 돌리면 한 점 입장에서 보면 그죠?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한 점 입장에서 보면 응력이 인장이었다, 압축이었다, 인장이었다, 압축이었다를 반복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피로 하중이 되는 거예요. 피로 하중을 주는 방법이 이제 무게를 달아놓고 이제 그 시편을 돌리면 그런 이제 이런 인장과 압축을 반복하는 그런 이제 하중이 주어집니다.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저희들이 응력 범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응력 범위의 반을 응력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여기서 시작해서 끝나는 요점까지를 사이클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한글로 이제 회전이라고 하죠. 수명이라고 할 때 이 사이클이 몇 번 가능하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지금 실제로 스틸에 대한 이제 그 피로 시험 결과인데요. 각 점들이 이제 피로 시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응력 진폭을 400메가파스칼을 작용했더니 10의 5성 사이클 만에 부셔졌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로그 스케일입니다. 여기 로그 스케일이고 여기도 로그 스케일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실험을 할 때 가상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30Hz로 모터를 돌립니다. 돌린다면 1초에 30번 회전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빨리 실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실험하는 건데 10의 5성분의 피로 파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약 1시간 정도 돌리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수명이 응력이 300메가파스칼 정도 된 경우에는 하루 정도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얼마 걸리죠? 20회는 약 한 6개월 걸려야 파단이 일어나죠. 그래서 피로 파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6개월 막 실험하고 있는데 전기가 한번 나가면 기계가 멈추죠. 아주 어려운 시험입니다. 근데 이 피로 시험을 하죠.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가 그냥 일반 스케일이 아니에요. 다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은 그림을 보기는 아주 좋지만 이 에러가 사실은 작은 에러가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이 점이
수명 그래프 상에서, 그죠? 주어진 응력 하에서 실제 그래프와 차이는 이만큼 나죠, 그죠? 이만큼을 프로젝션 해보시면 수명이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 에러라는 것이 우리 그냥 기본 유한요소에서 해석해서 말하는 에러와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들 모델링을 잘 하시면, 그죠? 구조 해석의 메시 수렴성을 잘 고려하셔서 해석을 하시면 보통 구조 해석 결과가 오차가 5%에서 10% 정도 나신다고 보면 적당해요. 정적인 해석을 하시면. 5% 정도 10% 정도 나면 모델 잘 만드신 거고 해석 잘 하신 겁니다. 근데 필요 해석에서는 5% 10% 에러가 아니에요. 에러가 100%일 수도 있고 뭐 10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큰 스케일의 오차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좀 유념하시면 좋겠고, 실제 실험이 그래요. 실제 실험에 똑같은 응력을 줘도 실제 실험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변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설계하는 사람은 구조물을 안전하게 설계를 하길 원하지만 반면에 또 정확하게 설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설계할 때 이 구조물은 100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계를 했으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로 한 구조물이 110번 정도 사용했을 때 파단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100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구조물이 1000번 정도 사용해야 파단이 일어나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안전율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설계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도 이 재질 자체의 가변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더 제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했으면 그 실험의 결과가 이제 SN 선도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SN 선도에서 S는 응력이 아니고 사실은 응력의 진폭입니다. 응력의 진폭과 피로 수명의 횟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보통은 이제 로그 그래프로 나타내요. 그래서 응력도 로그고 응력 진폭도 로그고 수명도 로그고, 그래 보면 대충 이렇게 선형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웰러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 웰러 커브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SN 선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한글로 이제 응력 수명 선도라고 합니다. 제한 조건은 응력이 일라스틱일 때, 탄성력 능력이 있을 때 피로 예측에 잘 맞습니다. 특히나 금속 중에서도 탄소광에 잘 맞습니다. 알루미늄보다도 탄소광에 더 잘 맞습니다. 그죠? 균열 끝단에서의 소성 변형을 전혀 무시했어요. 아까 균열 피직서 이야기, 물리적인 현상 말씀드릴 때 균열 끝단에 그 소성 영역이 존재하는데 모델링에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됐죠. 그냥 실험을 해서 부서질 때까지 실험을 해서 시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성 변형이 전혀 무시가 안 됐고, 피로 수명이 긴 재료에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10의 3승 이하는 제가 그리지 않았죠. 그죠? 10의 3승 이하는. 왜냐하면 10의 3승 이하에서 부서지는 재료는 이 탄성이라는 가정 조건에 위배가 돼요. 여러분들 클립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한 10번 정도면 부서지는데 10번 정도 부시기 위해서는 이미 소성 변형이 많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 SN 선도를 사용하실 때는 수명이 긴 재료, 그죠? 보통 이제 10의 4성, 10의 5성부터 10의 7성 정도의 긴 재료의 설계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별 균열을 직접 모델링 하지 않죠. 균열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뿌리실 때까지 내가 실험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균열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고요. 대부분 이제 이 설계 방법을 왜 쓰느냐면 내가 무한 수명을 가지게 설계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한 수명. 그러니까 이 차량을 내가 설계를 할 때 이 차량이 아무리 사용을 해도 적정한 운영 조건 하에서 아무리 사용을 해도 부서지지 않게끔 설계를 하는 것이 주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피로 한계 응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선형으로 잘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데이터가 이제 그 시편이 부서지지 않아요. 아무리 실험을 더 해도. 응력 진폭이 어느 수준 이하가 되면 아무리 실험을 많이 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레벨의, 그 수준의 응력을 저희들이 이제 피로 한계 응력이라고 그러고, 이제 SE라는 심볼을 썼습니다. 설계를 하실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오래 사용되고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면 이제 응력 진폭을 이제 한계 응력 이하로 설계를 하시면 되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좋은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시편에서는 피로 한계가 있는데, 그죠? 시편에 한계가 있는데, 시편처럼 대부분 구조물을 못 만들죠, 그죠? 시편처럼 못 만들고, 시편처럼 연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 하중이 또 시편처럼 항상 균열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인 과부하나 또 시간이 가면서 부식 또는 온도의 변화 등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시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관찰이 됐는데 실제 구조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관찰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탄소광의 경우에는 이제 그 피로 한계 응력이 나타나는 사이클이 10의 6성 100만이나 1000만 정도의 사이클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 사실은 알루미늄 보시면 그냥 계속 천천히 내려갑니다. 같은 기울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실험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시간 내에서는 알루미늄에서는 그 한계 응력을 관찰을 못하기 때문에 약 한 이게 얼마죠? 5억 정도, 5억인가요? 5억 정도의 사이클에서 응력을 저희들이 필요 한계 응력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탄소광의 경우에 이 필요 한계 응력과 그다음에 필요 강도 아니죠. 인장 강도와 필요 한계 응력과의 비율이 약 0.35에서 0.6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0.5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 시험을 하셔서 필요 시험 데이터가 있으시면 그 데이터를 직접 쓰시면 되고, 필요 시험 데이터가 없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 1000번의 사이클에 대한 필요 강도를 인장 강도의 한 90% 정도를 두시고요. 지금은 필요 시험 데이터가 없을 경우입니다. 인장 강도의 90% 정도의 응력 진폭을 1000 사이클에다 두시고, 그 다음에 100만 사이클 정도 수준을 인장 강도의 50% 정도를 두시고 그 사이를 이제 직선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만드신, 그죠? 실험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 SN 선도가 됩니다. 그럼 그 기울기가 B고, 그죠? 그 기울기가 B고, 그 다음에 이제 SE하고 이제 S1000가 계산이 되죠. 실제 수식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도 나타나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응력 진폭이, 그죠? 응력 진폭이 그 필요 수명의 B성으로 나타납니다. B성은 이게 슬롭이고요. 그죠? B성은 그 기울기고, 그 다음에 그 개수가 이제 필요 강도 개수라는 값을 곱해줘서 계산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다음에 이제 변형률 수명식을 사용할 때 이 식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1000번 이하의 데이터는 사용하지 마시고, 이 모델을 사용하지 마시라는 거고, 1000번 이하의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 모델을 사용하지 마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응력 수준에 매우 민감해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제가 응력을 20%를 바꿨더니, 응력을 20%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수명이 10배가 차이가 났어요. 응력이 조금만 달라지면 수명이 크게 변하는 아주 민감한 그런 부분이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응력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 메쉬나 엘리먼트 크기나 하중의 조건이나 그 형상의 구현의 방법에 따라서 응력은 이제 어느 정도 오차가 있기 마련인데, 그 오차가 이 수명 부분에 가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 수명에서는 그 정확도를 뭐 5% 10%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더가 같은 수준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요 해석을 했는데 결과가 정확도가 오차가 5%였다 그러면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고, 시험을 해보시면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3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용어 들어가면, 이제 실험은 항상 이렇게 그 밴딩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응력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같은 값으로 가죠. 하지만 실제 구조물은 그렇지 않고, 이제 응력 진폭도 있지만 실제로 또 평균 응력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자중이 가해지는 하에서, 그죠? 자중이 가해지는 어떤 그런 하중 하에서 또 다이내믹 하중이 들어오면 이제 이런 고동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실제 실험 결과하고 결과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평균 응력이라고 하는데, 그럼 평균 응력의 효과를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이제 응력비라는 것과 이제 진폭비라는 것을 고려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들이 이제 군만과 거버의 이퀘이션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인장 강도죠, SU는. 그 SM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평균 응력입니다. 스태틱 하중이죠. 스태틱 응력이 있고 또 다이나믹 응력이 있는데, 그 스태틱 응력에 해당하는 값을 SM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SA가 실제로 다이나믹 하중이에요. 그래서 SM은 이제 스태틱 하중, 스태틱 응력이고, SA는 이제 그
응력 진폭인데 그 진폭을 가지고 수명을 계산하시면 안 되고 이 식에 있는 그 SA 프라임이라고 하는 분모를 가지고 이제 SM 커브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SM이 SU가 같은 값이다. 그래서 내가 말 평균 응력이 인장 강도와 같은 값이다 그러면 제가 아무 힘도 가하지 않아도 부서지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진폭이 굉장히 큰 진폭이 왔다고 되는 것이고 제가 만약에 한 50% 정도의 인장 강도의 50% 정도의 정적인 응력을 작용했다 그러면 SA는 실제로는 진폭이 2배에 해당하는 값으로 SN 커브에서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장이 작용하고 있으면 균열이 성장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균열이 성장할 확률이 훨씬 많아지고 반면에 이제 미케니컬하게 생각을 해보면 압축이 작용하면 균열이 잘 안 자라겠죠. 압축이 작용하면 균열이 잘 안 자랍니다. 그죠? 균열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제 인장에 의해서 이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자라는 것인데 이쪽 부분은 이제 실무자들끼리 여러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응력이 잘 안 자라니까 균열이 잘 안 자라니까 그럼 이 부분을 계속 연장해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평균 응력이 압축인 경우에는 그럼 평균 응력이 없는 경우와 같이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인 경우에는 평균 응력을 고려하지 않는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저는 설계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압축 평균 응력에 대한 효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엔지니어들이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크기 효과. C편이 크면 이제 그 필요 한계가 줄어들고 하중도 지금 이제 기본 실험은 이제 굽힘 하중이죠. 밴딩인데 만약에 실제로 구조물에 작용되는 하중이 굽힘이 아니라 인장이거나 아니면 토션 같은 그런 하중이 들어올 경우에도 이제 필요 한계 응력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좀 이렇게 표면 처리가 잘 못된 경우에도 필요 수명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온도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강도 감소 계수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그제 이 부분이 마술이에요. 이 부분이 요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효과들을 다 모아서 여기서 그냥 숫자 하나로 딱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엔지니어의 책임이죠. 그러면 어떤 값을 사용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 정도의 에러가 있으면 20%의 에러가 이 강도 감소 계수에 20%의 에러가 있으면 실제 수명은 10배 정도 바뀌는 거죠. FM이 유한 요소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실험적으로 구하든지 경험에서 구하시든지 여러분들이 구조물을 새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구조물을 개량하시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이게 모델이죠. 실제 이제 이런 모델인데 이런 모델을 쓸 수 있는 가정 조건이 뭐냐면 실구조물과 그죠? 실구조물 제가 만들고자 하는 실구조물과 피로시엄 C편이 그죠? 피로시엄 C편이 같은 하중 하에서는 그죠? SN 선도에 의한 같은 피로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 가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의 한 부분을 딱 떼가지고 C편을 만들면 그죠? 그러면 그 실구조물의 수명과 이 C편의 수명이 동일하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제 이 모든 방법들이 다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물리적인 현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 부분에. 대부분의 구조 수명이 균열 결정핵을 생성하는 데 소모가 다 됩니다. 아까 보시면 그 균열이 작은 경우에는 그 균열 성장률이 굉장히 낮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수명이 다 소모되죠. 그렇기 때문에 응력 수명법은 균열이 성장하고 균열이 이제 커지고 하는 부분은 다 무시하고 균열 결정핵이 생기면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이건 파단이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명은 조금 더 있죠. 그죠? 수명은 조금 더 있는데 그 크기에 비해서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균열 결정핵 생성까지만을 내가 수명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응력 수명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 이제 공칭 응력, 나미널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실제로 균열 TBS의 응력 집중은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인 구조물에 작용하는 공칭 응력을 가지고 피로 수명을 예측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강도 감소 계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강점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18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한대 수명 설계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명을 무한대로 하시고 싶을 때 필요 한계 응력 이하에서 설계를 하시면 무한대 수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실험 결과에 큰 편차가 있어요. 아까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가변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 결과의 편차가 로그 스케일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저희들 변환을 해보면 수명이 10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 응력 수명법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실무자들에게서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알스톰이라는 터바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설계자들이 이제 터바인을 만들죠. 굉장히 큰 발전소형 터바인이에요. 근데 설계자는 이제 안전계수를 곱해가지고 이제 안전한 수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수명이 10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 이야기하기를 1000번을 사용한 다음에는 그럼 기계를 멈춰서 메인테넌스를 해라, 정비를 해라. 그죠? 그러면 한 1000번이나 2000번 사이에 이제 부러진 파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명이 이제 10배가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00번을 해서 기계를 멈췄어요. 들어가서 정비를 했더니 아무 고장이 없어요. 좀 안전한 설계니까 그렇겠지. 2000번을 하고 또 스탑하고 또 들어가 봤더니 또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예요. 3000번을 하고 4000번을 했는데 계속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는 이제 메인터넌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어떻게 예측을 했길래 이렇게 안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실험의 큰 편차를, 설계하는 사람은 큰 편차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실무하는 사람들은 그 기계, 자기가 다루는 그 기계만을 보고 그 기계 수명을 예측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간격이 굉장히 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변형률 수명 방법.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응력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험프리라는 사람이 이런 관찰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중을 이제 반복 하중을 가했더니, 처음에는 슬립 라인이 생기다가 하중을 계속 가하니까 그 슬립 라인이 계속해서 생기더라. 자꾸 추가가 되더라. 그러더니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큰 밴드를 이루는데, 슈어 밴드죠. 밴드를 이루는데 그 밴드들이 모여서 이제 크랙이 되더라. 그런 이 사람들이 마이크로스코프로 실험을 하면서 중간에 중단을 하고 관찰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균열이 왜 생기고 어떻게 이제 커지더라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관찰을 했어요. 그 관찰한 것을 배경으로 이제 변형률 수명 방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SN 그래프는 응력 진폭이, 그죠? 응력 진폭이 선형인 영역에 대해서만 만든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탄성 영역이고, 이건 이제 1860년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피로연구, 1960년대 피로연구에서는 소성 변형이 손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이런 시편인 경우에, 이런 구조물인 경우에 노치가 있습니다. 노치가 있죠. 그러면 이 대부분의 구조물은 다 탄성이에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구조물은 다 탄성 영역에 있는데, 또 국부적인 어떤 형상이 변하거나 노치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국부적인 부분에 소성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성 변형이 결국은 이 전체 구조물의 수명을 좌우해서 이제 피로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비록 전체적인 구조물은 탄성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죠? 국부적으로 소성 영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소성 영역을 고려한 피로 수명을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성에 가버리면 응력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응력은 이제 변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이제 주로 이제 변형률을 측정을 하고 변형률에 따른 이제 수명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변형률 수명법이라 그러고요. 실제 실험은 이제 같은 시편이 있으면 이게 이제 익스탄소메타라는 것이 뭐냐면 이 두 부분을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가지고 하중을 주면 이제 그 부분 늘어날 때마다 이제 변형률을 계산해가지고 같은 변형률일 때 수명이 얼만큼 간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실험이 어렵죠. 이제 SN 커브 같은 경우에는 모터의 시편을 달아서 그냥 무게만 줘서 계속 돌리면 되니까 굉장히 빨리 실험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안 되죠. 계속 이제 인장 압축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속도가 느리고 이제 실험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반면에 이 방법이
그 수명이 작은 경우에 잘 맞아요. 왜냐하면 수명이 작다는 이야기는 그 국부적으로 소송 변형이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명이 작은 경우에 이 방법이 더 잘 맞아요. 그럼 수명이 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수명이 긴 경우에도 잘 맞아요. 좀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하이 사이클 포티그는 SN 커브를 사용하고 로우 사이클 포티그는 이제 EN 커브를 사용하라고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SN 커브는 하이 사이클 포티그에 잘 맞고 EN 커브는 하이 사이클 앤 로우 사이클 다 잘 맞습니다. 다 잘 맞는데 이제 로우 사이클을 많이 쓰죠. 로우 사이클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다 잘 맞습니다. 보시면 이제 식을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국부적으로 소송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응력하고 변형률 관계식이 이제 SN 커브처럼 이제 선형이 아니라 이제 비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0인점이죠, 그죠? 그래서 변형률을 제가 어떤 변형을 가하면 이제 탄성이다가 소성형령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게 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보통 인장 시험에 때 발견되는 것이고, 실제 이제 필요 해석을 해야 될 때는 그 부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변형을 증가시켰다가 줄였다가, 그죠? 다시 변형을 또 증가시켰다가 또 줄였다가 또 증가시키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거든요. 그럼 그 사이클을 해보면 그 스트레인 하드닝 때문에, 워크 하드닝 때문에 이 값들이 계속 변해요. 그래서 어떤 한식으로 딱 주어져서 이거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은 이 응력 변형률 관계가 아니라 이제 주기적인 사이클릭 응력 변형도 곡선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여기서 하중을 주셔서 이 점에 갔다면, 그죠? 여기서 반대로 또 압축을 하시고 또 인장을 하시고 압축을 하시고 인장을 하시고 하면 각 터닝 포인트마다 점을 찍으면 여기 빨간 선이 나타나죠, 그죠? 이 빨간 선은 실제 여기서 나타나는 이 파란 선의 커브와 다릅니다. 같은 머티리얼인데 이 파란 커브는 이제 인장을 한번 가했을 때 응력과 변형의 관계식이고 이 빨간 커브는 사이클이죠, 그죠? 줄였다 내렸다 줄였다 내렸다 반복할 때 생기는 응력과 변형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은 비슷해요. 식은 굉장히 비슷한데 여러분 K하고 N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머티리얼 상수죠. 제로 상수인데 그 제로 상수 대신에 이 K 프라임, N 프라임이라는 제로 상수를 씁니다. 그 값을 이제 사이클릭 스트렝스 코에피션트라고 그러고 사이클릭 하드닝 익스포넨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응력 변형 응력 수명법을 사용하시려면 그 SN 커브뿐만이 아니라 이 값도 있었어야 돼요. 그 제로가 이제 소성 변형을 어떻게 일으킨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이 K 프라임이라는 N 프라임이라는 제로 상수도 있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N 커브에 해당하는 EN 커브에 해당하는 이제 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데이터가 지금 필요한 게 6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K 프라임, N 프라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시그마 F 프라임하고 엡실론 F 프라임하고 B, C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제로 상수를 정의하는데 네 가지 상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응력 사이클릭 응력 변형률 관계를 표현하는데 두 가지 상수가 있기 때문에 6가지가 있으니까 잘 안 쓰시려고 그래요. 근데 자세히 놓고 보시면 아까 제가 이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응력 변형도 응력 수명 곡선에서 이제 응력 진폭하고 수명과의 관계식이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2를 이쪽으로 곱하시면 그죠? 2를 이쪽으로 곱하시면 그럼 이쪽은 이제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응력 진폭이 되죠, 그죠? 응력 진폭이 되고 어떤 상수가 있고 n이 있고 이제 지수 b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죠? 똑같은 식, 형식이 똑같은 식이에요. 여기서 nf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n은 사이클입니다. 한 바퀴 다 돌 때의 사이클이고 여기서 말하는 nf는 그 리버설이라 그래가지고 방향이 그러니까 그 하중의 방향이 바뀌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사이클에 이 nf가 두 번씩 발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중의 방향이 두 번씩 바뀌죠. 그래서 왜 그런 것을 썼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는데 하여튼 이제 NF와 N이 좀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텀만 보시면 값이 틀려서 그렇지 실제로 기능상으로는 이 SN 커브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 텀이 실제로는 그 소성 변형의 역할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합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변형률 수명 선도는 이제 변형률의 진폭과 이제 그 2NF죠. 이제 넘버 오브 리버설을 이제 로고스를 나타내는데 이제 빨간 선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식을 실제로 플롯 해보시면 이제 빨간 선으로 나타나요. 이 빨간 선을 실제로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여기 각 두 부분이죠. 그죠? 두 부분 나눠서 보시면 하나가 이제 이런 파란 커브가 있고, 그죠? 하나가 요 보라색 커브가 있습니다. 이 파란 커브가 SN 커브예요. 이 파란 커브가 SN 커브고,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이 이제 그 소성 변형에 의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 두 커브가 만나는 지점을 이제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기를 트랜지션 라이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혹자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수명이 트랜지션 라이프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이제 변형률 수명법을 쓰고 수명이 이제 트랜지션 라이프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SN 방법을 쓰라라고들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커지면 변형률이나 SN 커브나 똑같아져요. 거의 똑같아져요.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좀 차이가 나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이 두 부분이 거의 근접합니다. 왜냐하면 하중이 작아지면, 응력이 작아지면 소성 병력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면 하중이 작아지고 하중이 작아지면 소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변형률 수명법이 그 응력 수명법에 접근합니다. 수명이 많아지면. 수명이 커지면, 수명이 작아지면 응력이 커지면 이제 그 차이가 커지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응력 수명법을 못 쓰시고 이제 변형률 수명법을 쓰셔야 되는 그런 점이 오는데 흔히들 이제 이 부분을 약 한 만 사이클, 그죠? 만 사이클 정도에서 이제 더 작은 경우는 이제 로우 사이클 퍼티그라 그러고 그보다 큰 경우는 이제 하이 사이클 퍼티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응력 수명법은 두 개의 컨스탄트가 두 개의 제로 상수가 필요하고 변형률 수명법은 6개나 필요한데 그럼 왜 우리 그 변형률 수명법을 씁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보통 우리가 설계할 때 만 사이클 썼다가 부서지는 기계를 설계 안 하잖아요. 그죠? 더 훨씬 더 많이 쓰는 기계를 설계하는데 이제 그 우주 항공 분야에서는 실제로 이제 적은 사이클의 수명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이클을 그러니까 하이 사이클 퍼티그를 하실 때도 제가 이걸 추천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선 이걸 보시죠. 그러니까 아까는 응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변형률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 해석을 이제 시평과 구조물과의 같은 수명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게 가장 큰 가정이고 이제 이 방법을 쓰실 때는 그죠? 이 방법은 응력 수명법은 균열 핵 생성까지가 수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변형률 수명법은 유일하게 균열 생성 및 성장 그러니까 미소균열이 생길 때까지를 보장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소균열이 생길 때는 그 균열 선단에 소성 변형이 생겼는데 이 방법이 이제 그 소성 변형을 실제로 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균열 그 응력 수명법에 비해서 좀 더 큰 균열까지를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역시 이제 그 강도 감수 계수 KF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가장 큰 장점은 실험 결과의 편차가 작아요. 응력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률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실험 결과 산포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추천하는 것이 수명이 막 이렇게 10배씩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 방법을 쓰시면. 그래서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좀 이게 데이터를 프로세스 하기가 더 힘들지만 이 변형률 수명법을 쓰시면 실험 결과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명드렸듯이 이제 응력 수명법을 포함하죠. 그죠? 응력 수명, 큰 사이클, 그러니까 하이 사이클 같은 경우에 응력 수명법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소균열 생성 수명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명이 하이 사이클 포트로 갈수록 이제 SN 커브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표면 효과나 아니면 그 엔바이러먼탈 효과 같은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 SN 커브에 근접하기 때문에 같은 이제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 두 방법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법령으로 상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에 대부분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 다음 방법은 균열 성장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폴 페리스라는 사람이죠. 6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저기 워싱턴 대학에 재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것을 관찰했냐면은,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응력 확대 계수 K라는 것이 있는데, 이 K가 균열이 성장하는 것을 이제
조절하는 가장 큰 팩터가 되더라라는 것을 이 사람이 처음에 봤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지금 이 구조 해석 쪽에서는 굉장히 큰 발견인데 이 사람이 논문을 2번이나 냈는데 다 리젝트를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63년도, 65년도 그 당시엔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논문을 냈더니 아주 저명한 그 분야의 사람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난 같은 것이다. 리젝트. 또 냈죠. 또 냈더니 또 리젝트를 됐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좋은 저널에 못 내고 별로 안 좋은 저널에 냈어요. 별로 안 좋은 저널에 냈는데 알려지면서 근 50년간 아주 인기를 많이 얻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페리스의 초기 모델을 사람들이 변형을 시켜서 지금은 한 20가지 이상의 다른 모델들이 막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게 좀 더 잘 맞고 이런 경우는 저게 좀 더 잘 맞고 하는 그런 베리에이션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의 컨트리뷰션은 그런 것 같아요. 응력 확대 개수라는 것을 찾아내서 이 응력 확대 개수가 응력이 성장하는 것을 드라이브하는 메인 팩터가 된다는 것을 찾아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응력 확대 개수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어떻게 하면 응력 확대 개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느냐 그런 것들에 이제 많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응력 수명법이나 변형적 수명법은 실제 균열 하나하나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되면 수명이 없어지더라 이런 관점에서 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균열 성장법은 실제 균열 하나하나를 따로 다룹니다. 실제 균열 하나하나를 따로 다뤄서 이 균열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언제 위험하게 되고 그 위험하기 전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 위험을 이제 제거하느냐 하는 그런 설계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균열을 얘가 0.1mm 정도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응력 수명법은 균열이 0.1mm 정도 되면 수명이 다한 걸로 보고 이제 기계를 스탑을 하죠. 근데 이제 균열 성장법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피로 파괴까지 이르기까지 실제로 그 부자가 부서지는 균열을 판자 같은 경우에 한 40mm 두께 따라 다릅니다만은 항공 구조물 같은 경우에 한 40mm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내가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면은 항공기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균열이 없게 만들 수도 없고 제작 과정에서 균열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균열이 있다고 해서 그 항공기 자체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값이 엄청나게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균열이 있다 하더라도 내 균열을 잘 관찰을 해가지고 그 균열이 위험해지기 직전에 내가 교체를 해버리겠다. 그런 이제 새로운 설계 관점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균열 없게 설계를 하죠. 그래서 필요 한계 응력 이하에서 설계를 하고 반면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있대 균열을 내가 잘 컨트롤해서 위험하지 않게 하겠다. 서로 다른 이제 설계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임계균열 크기, 아까 40mm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 크기의 임계균열 크기가 있고, 실제로 미소균열이 0.1mm 균열이 있다 그러면, 이 균열이 어떤 이퀘이션, 이제 거동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중의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이 균열이 증가하는데, 이 증가율이 익스포넨셜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천천히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급격히 증가를 해요. 그래서 잔여 수명이 실제로는 스트레인 라이프에서, 그죠? 변형률 수명에서 이 부분이 끝났다 하더라도 실제 잔여 수명은 이만큼 남아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안전율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허용 균열을 이 정도 크기라고 보면 아직도 이만큼은 더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이 이제 균열 성장법입니다. 균열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것들을 나타낼 때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인데 주로 이런 세 가지 모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균열이 있으면 하중을 이제 균열을 여는 방향으로 작용해도 균열이 성장하겠죠. 그죠? 그 이제 모드 1이라 그러고 균열이 있을 때 이제 전단을 줘도 균열이 성장합니다. 그런 것도 모드 2라 그러고 또 이런 이제 뒤틀림 모양의 어떤 하중을 줘도 균열이 성장하는데 이런 걸 뒤틀림 모드 3라 그러고 이런 세 가지 모드에 의해서 균열이 성장하고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그러면 균열이 얼만큼 빨리 성장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이제 그 응력 확대 개수인데 이 응력 확대 개수를 보시면 이제 이게 응력의 함수고요. 응력이 커지면 응력 확대 개수도 커지겠죠. 그죠? 그리고 그 A가 균열의 크기예요. 그 균열이 작을 때는 응력 확대 개수가 작고 그래서 균열이 천천히 성장하고 균열이 커지면 같은 응력 하에서도 균열이 커지면 응력 확대 개수가 커져서 균열이 더 빨리 성장하고 그런 거동을 보입니다. 이제 페리스가 처음 만들었던 모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균열 성장률이죠. 균열이 크기고 이게 사이클이기 때문에 각 사이클마다 균열이 얼만큼 성장하느냐 그 유리, 그죠? 균열 성장률이 그 응력 확대 개수 K의 레인지죠. K의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의 그 레인지에 비례하되 이제 재료 상수가 C와 M이 있다. 그런 나타내고 이 이퀘이션이 잘 맞는 영역이 이제 이
스테이지 2죠. 두 번째 얘기. 이 부분은 이제 균열 결정 핵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미소균열 크기죠, 여기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균열이 성장하는 요 부분을 이제 페리스가 모델하기를 로그 스케일에서 기울기가 m이고, 수직축과 만나는 점이 c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이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파괴인성은 이제 재료 상수인데요. 이 파괴인성의 이 K가 파괴인성에 이를 때까지 균열이 성장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론들을 만들고 이제 실험으로 증명하고 한 그런 연구들을 60년대, 70년대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게 얇은 판재냐, 두꺼운 그러니까 플레인 스트레스냐, 플레인 스트레인이냐에 따라서 또 그런 값들이 틀려지고, 그럼 초기 균열 크기가 얼마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초기 균열이 크면 빨리 성장하고 초기 균열이 작으면 천천히 성장하는데, 실제로 그 작은 초기 균열을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새로운 판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프로 그 균열을 다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초기 균열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수명을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반면에 초기 균열을 모른다 하더라도 운용 중에 균열이 발견되면 그 균열의 크기와 그 크기를 기초로 한 응용 확대 계수를 계산해서 처음부터 수명을 몰라도 균열이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 그럼 발견된 시점부터 앞으로 잔여 수명이 얼마일 것이다 라는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응력 비율 효과나 균열 닫힘 현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페리스 모델 이후에 이런 효과들을 고려해서 이제 페리스 모델을 바꿔 나간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약 한 20개의 서로 다른 모델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델링 효과들이 이제 그런 다른 모델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응력 확대 계수고요. 가정은 이제 초기 균열 크기를 정확히 결정한 순간부터 내가 이제 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장점은 유일하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유일하게 균열을 직접 다뤄요. 그 균열 하나를 가지고 그 균열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중의 작용 순서에 영향을 받습니다. 큰 하중을 먼저 주고 작은 하중을 줬을 때하고, 작은 하중을 먼저 주고 큰 하중을 나중에 줬을 때하고 균열이 성장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 피로 파괴가 일어나는 수명을 NF라고 제가 써보면, 그 수명은 초기에 균열이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수명 NI가 있고, 그 다음에 균열이 생긴 미소균열이 진전해서 파단에 이르게 하는 NP가 있다 그러면 총 피로 수명은 이제 두 수명의 합이죠. 그죠? 두 수명의 합인데, 어느 모델도 그 두 NF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NF를 계산하지 못하고, 응력 수명 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소균열이 생성되기 이전에 균열 결정핵 생성 정도의 크기밖에 수명밖에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약 0.01mm 정도의 균열 크기를 응력 수명 선도가 계산할 수 있고, 그다음 미소균열 0.1mm 정도의 균열 크기는 이제 스트레인 변형률 수명 선도로 계산하고, 지금 요 NI가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가시균열이 성장해서 피로 파단에 이르기까지의 수명은 이제 균열 성장 곡선으로 계산을 하고, 균열이 큰 경우죠. 되겠습니다. 가정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수명을 계산하는 방법들에 사용된 가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하중을 이렇게 사인 웨이브처럼 주시든 아니면 이런 이제 삼각형 웨이브 모양으로 주시든 이 피로 해석은 구분을 못해요. 실제로는 결과가 다르겠죠, 그죠? 실제로는 결과가 다를 텐데 우리가 쓰는 모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델이죠, 그죠? 피로 현상을 보고 어떤 굉장히 복잡한 수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는 모델들은 지금 이 부분을 구분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하중을 빨리 주든 천천히 주든 그 구분을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1초에 30번 회전을 하죠, 그죠? 굉장히 빨리 실험을 하는 것인데 실제 하중은 더 천천히 들어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 모델 자체는 더 복잡한 모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통용되고 있는 모델 자체는 그 구분을 못해요. 세 번째는 하중을 이렇게 줬을 때나 이렇게 줬을 때나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균열 성장을 이제 확인해 보면 이런 경우에 균열 크기가 이제 성장하는 균열 속도가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이제 그러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서둘면, 첫 번째는 이 변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 커브를 어떻게 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90%의 인장 강도와 50%의 인장 강도와 그 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SU, 그죠? SU, 인장 강도의 오차가 5% 오차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산에, 실제로 무성치 계산할 때 5% 오차는 많이 있죠, 그죠? 실제로 아주 흔합니다. 5%의 오차가 있다고 했을 때, 그죠? 피로 수명은 약 한 44% 정도 차이 납니다. 피로 수명은 44%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오차의 크기가, 피로 해석에서 말하는 오차의 크기가 일반 그 정적인 해석에서 말하는 오차의 크기와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50% 오차가 났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주 잘 하신 겁니다. 근데 3포는 이제 정말 어려워요. 3포. 한번 보시죠. 이게 실제 데이터거든요. 실제 실험한 데이터입니다. 실험했을 때 아주 나이스하게 딱 이렇게 선으로 나오면 참 좋겠는데, 실험이 그렇지 못해요. 그 실험이 실제로 이게, 기억으로는 289개의 실험을 한 것 같은데, 실험 결과가, 실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최소 자성법을 써서 재료 상수를 구하죠. 흔히들 하는 최소 자성법을 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보시면 이 가운데 선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재료 무성치를 보세요. 재료 무성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수 있죠. 그죠? 이게 로그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0.2고, 여기가 0.8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노멀라이즈 된 거니까, 그런 값으로 이제 그 재료 상수가, 우리가 계산한 재료 상수가 실제 재료 상수가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일정한 진폭을 가했을 때, 수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정한 진폭을 가했을 때 수명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능하죠. 이게 지금 어퍼 바운드고 로우 바운드면 바운드가 됩니다. 그럼 실제 수명을 보세요. 여기가 한 6천 정도 되네요. 6천. 여기가 한 3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수명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석 결과를 딱 주어진 어떤 상수값만 가지고 해석 결과를 하셔도 되지만, 많은 경우에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실 때 실제로 어떤 실험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항상 고려하셔야 될 게, 데이터의 산파가 얼만큼 되느냐, 얼만큼 내가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느냐, 얼만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를 먼저 고려하신 다음에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자성보다는 실제로는 이제 그 컨서버티브 에스티메이트라는 보수적인 추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에어포스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재료 상수를 구할 때 흔히들 말하는 A 베이시스 또는 B 베이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A 베이시스가 뭐냐면은 어떤 재료가 있는데, 그죠? 재료가 있는데 99%의 생존 확률을 95%의 신뢰도로 재료 상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자성법을 쓰면 평균값이 예를 들면 10이라고 했을 때 99%의 신뢰성을 가지려면 굉장히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요구 조건을 하고, 항공기의 경우입니다. B 베이시스는 90%의 생존 확률을 95% 신뢰도로 에스티메이션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에서 구한 평균치보다 설계에서 쓰는 재료 상수는 훨씬 더 작아요. 훨씬 더 작습니다. 보시면 이제 분포가, 이 빨간 선이 이제 그 평균 분포죠. 평균 값이죠. 실험에 나오는 3포를 고려해서 평균 값이고, 90% 선, 99% 선, 뭐 10% 선, 1% 선을 보시면 실제로는 그럼 99%니까 99% 이 컵을 따라가는 거죠. 이 선을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재료 상수를 가정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99% 정도의 이제 생존 확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의 3포를 고려하셔서 설계를 하셔야지, 그냥 이 평균값을 쓰시면 이제 그 실패할 확률이 50%가 되는 거고, 그죠? 50%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도 실패할 확률이 이제 1%는 실패할 확률이 되는 거죠. 그죠? 설계 방법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산포도 있고, 머티리얼의 재료의 특성도 있는데, 그럼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간단한 설계가 이거죠. 무한수명 설계. 우리, 구조물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그 슈어스라고 아주 유명한 그 하드웨어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1960년대인가 50년대인가요? 이제 물건을 파면서 연장이죠. 그죠? 우리 집 같은 거 지을 때 툴을 만들어서 파는데, 팔면서 이제 라이프타임 워런티라는 걸 만들었어요. 라이프타임 워런티. 부서지면 무조건 교체해 주겠습니다. 라이프타임 워런티예요.
그리고는 한 이제 40년이 지났죠, 그죠? 2000 몇 년이니까 40년이 지났죠, 그죠? 어떤 사람이 그거 들고 온 거예요. 뭐냐면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못을 뽑는 이런 거, 지렛대 같은 거 있죠. 그거서 이렇게 돌려서 못 뽑는 거 있죠. 그럼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참 신기해. 그 사람이 그 40년 된 그 공구의 박스에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부셔졌으니까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옷을 바꿔줬다 하는 게 이제 뉴스에 난 적이 있었는데, 무한수명 설계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걸 고려하셔서 설계를 하시는 아주 컨서버티브한 설계인데, 많은 경우에, 선박 구조물이나 자동차 구조물에서는 이 설계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항공기 구조에서 무한수명 설계를 하면 항공기를 띄울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하고는 싶은데, 그죠? 안전하니까 하고는 싶은데 항공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겁게 만들면.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좋은 방법이지만 많은 경우에 할 수 없다는 게 많이 생기고. 그럼 요즘은 이제 그 윈드팜이라고 그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보시면 거기 이제 날개가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럼 그 안에 그 기어 박스가 굉장히 큰 것이 들어가는데 그 기어 박스도 무게 때문에 큰 기어 박스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어 박스 무게를 줄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피로 파괴 문제가 지금도 생기고 있는데, 무한 수명 설계는 이제 영원히 부서지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안전 수명 설계는 제가 설계를 할 때 잘 아까 말씀드렸던 99% 설계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만큼 사이클을 쓸 때까지는 내 기계가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기계를 쓰실 때는 이만큼만 쓰시고 버리십시오. 그게 이제 안전 수명입니다. 세이프 라이프죠, 그죠? 설계 수명 동안 안전하도록 설계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서지는 부분은 한 부분이에요. 전체가 다 부서지지 않잖아요. 그죠? 트랜스미션 기어가 하나 부서지든지 아니면 뭐 핸들이 하나 부서지든지 그런 건 부서지는데 그렇다고 시스템을 다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건 너무 좀 그 낭비가 심한 경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전 수명이 좋기는 좋은데 너무 이제 그 웨스트가 많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사고 방지 설계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여유성에 기초한 설계로 하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나서 부러져도 되는데 그 부러진 것이 전체 시스템에 피로 파괴로 나타나지 않고 로컬리 그냥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내려서 이제 그 정비를 해서 부서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교체만 하면 되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나사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 센서라는 것이 있는데 프레셔 센서를 하나만 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 개를 달아요. 세 개를 달아서. 왜냐하면 프레셔가 이상 값을 보이면 가능성이 첫째는 실제로 프레셔가 떨어져서 나타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게이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또 와이어가 그 전선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한꺼번에 달아놓으면 그걸 이제 리던던시라고 그러고 여유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유성을 해놓으면 실제 하나가 고장이 나도 다른 두 개가 정상적인 시그널을 내면 그 실제로 그 센서가 고장이 난 것이지 실제로 이제 프레셔가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계를 안전하게 하는 여유성에 기초한 설계를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국부적인 파손이 전체 시스템의 파손으로 연결을 시키지 않겠다. 이제 그런 거고. 그럼 손상 허용 설계가 지금 현재 그 항공기 구조물에 쓰이는 거예요. 크랙이 있고 손상이 있고 데미지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그 손상이 이제 시스템에 데미지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설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조물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항공기가 날 수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신뢰도를 만족하는 내용 연수 유효에 거쳐한다. 그러니까 50% 설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99%의 신뢰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시기 때문에 재료 물성치를 이제 컨서버티브하게 안전한 방향으로 만드셔서 설계를 하시면 이제 안전 수명 설계를 하실 수 있고요. 이제 그 사고 방지 설계 중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조인트를 만드실 때 이렇게 조인트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 균열이 생기면 부서지면 이제 끝났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여기 균열이 생겨서 끝나도 그죠? 또 다른 쪽에 지탱은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다음 이제 공항에 내릴 때까지는 안전하게 운항을 한 다음에 공항에 내려서 이 부분을 보수 정비하면 국부적인 파손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파손으로 이제 확장되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손상 허용은 이제 NDA라고 이제 주기적인 검사를 하죠. 실제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 항공기 구석 같은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전선으로 센서를 연결해가지고 아니면 또 이렇게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반대쪽에서 어떤 시료를 보내면 이제 시료가 균열이 있으면 이제 스며 나오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그 균열이 허용 크기보다 크면 이제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균열이 만약에 있었다고 치고 그 균열이 점점 성장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파단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제 그 주기적인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해서 균열이 발견됐어요. 그래도 그냥 놔두고 계속 균열이 발견돼서 놔뒀다가 이 시점에서 다음 검사 시점에 이 균열이 커져서 임계치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이제 크기가 되면 그럼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교체하고 정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항공기들은 그런 식으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6,000번이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6,000번 뜨고 내리면 그럼 그 비행기를 이제 정비장에 보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보수를 하고 그 다시 돌아오고 그 비용이 한 $1 million 정도 돼요. 그래서 비행기를 이제 정비 보수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들지만 그래도 그 값이 비행기를 무겁게 만들어서 연료를 많이 써서 날리는 것보다 더 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필요 해석은 이제 150년간 발전됐는데 적용 부분은 아주 계속적인 발전이 필요해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우리 구조해석 하는 것처럼 본미시즈 스트레스 보고 이 부분이 크리티컬한 부분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발전이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균열 자체는 반복 하중이죠. 그죠? 그냥 한 번의 하중이 아니라 반복 하중에 의해서 슬립이 생기고 그 슬립이 여러 개 쌓여서 균열로 발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응력 수명법과 변형력 수명법은 계획 균열 하나하나를 고려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언제 재료가 파단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응력 수명법을 사용해서 무한 수명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변형력 수명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산포가 작다는 이야기죠. 그죠? 산포를 작고 그 다음에 그 응력 수명법을 내부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형력 수명법이 재료 상수도 더 많고 실험하기도 더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 그 미국 자동차 학회에서는 그 변형력 수명법이 이제 가장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변이성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데이터를 사용하실 때 아주 조심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차를 이야기하실 때 뭐 5% 10%가 아니라 같은 이제 제가 한국말로 어떻게 정확히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order of magnitude가 같으냐 안 같으냐 그 정도 수준에서 필요 해석의 정확도를 가늠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설계자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 필요 파괴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델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균열을 직접 모니터링 하실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균열 성장 곡선법을 쓰시고 균열이 초기화되는 부분을 고려하시면 이제 스트레스 라이프나 이제 응력 수명이나 아니면 변형력 수명법을 쓰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부에 와서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다 이론적이고 실험적인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유한요소법을 써서 그런 해석을 할 때 그럼 어떤 또 어려운 점이 있을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 그런 점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